다음 생에 인연이 있으면 보자. 5살 나에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고아원 철문 앞에 홀로 남겨진 채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35년.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병원 3층 내과 병동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의 링거를 갈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할머니의 마른 손등, 파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는 차가운 감촉,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할머니가 움찔하는 모습, 저는 늘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수진 씨, 고마워요. 손이 참 곱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요. 편안히 쉬세요. 저는 짧게 답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20살 제가 할 수 있는 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땄고 이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제게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에서 동료 간호사 미경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 언니, 이따가 저녁에 우리 집 와요. 엄마가 언니 보고 싶대요. 미경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바쁘실 텐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언니 반찬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미경의 어머니는 저를 늘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찬을 싸주시고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게는 그런 어머니가 없으니까. 언니, 근데 가족은 정말 없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없어.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왔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환자 회진을 마치고 간호사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커피 자판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면 다녀왔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텅 빈 원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12평 남짓한 공간.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도 추억의 물건도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미경이 던진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정말 없어요? 없어. 아니, 버려졌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낯선 건물 앞에 섰습니다. 큰 철문이 있었고 그 위에는 소망고아원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잠깐만 있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가? 5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엄마 안 돼. 나도 같이 갈래. 저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떼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 생에 인연이 있으면 보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울부짖으며 철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나와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서 홀로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지는 그 모습이 악몽처럼 반복됐습니다. 그 후로 3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지만 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곧 올 거야. 잠깐 볼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거라고. 15살이 되던 해 저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엄마는 왜 안 오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 박영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0평생을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키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도 아마 힘든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럼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수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원장 선생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후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25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제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40살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연인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버려진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어차피 떠날 거면서 왜 다가와?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별일 없는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드는 하루.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이번 주말에 고아원에 놀러와. 애들이 내가 보고 싶대.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고아원 아이들. 그들이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5살 제가 고아원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공허하게 허공을 휘젓기만 했습니다. 엄마, 돌아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런 꿈을 꿀까? 3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 꿈을 꾸다니. 저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어머니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까? 궁금했지만 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으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수진아. 35년 동안 잊으려 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 어머니야? 의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강수진 씨,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이름은 이정혜 씨입니다. 60세. 말기 간경화로 응급 이송되었고요. 의식이 돌아온 후 계속 당신 이름을 찾았습니다. 친딸이라고 하시던데. 친딸.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딸이라고?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친딸이라고? 침대 위 여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때는 곱고 젊었을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졌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마가 그 사람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고아원 철문 앞에서 저를 두고 떠나던 그날의 눈빛. 수진아, 정말 너구나.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아는 척하지 마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5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수진아, 제발 얘기 좀.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강수진 씨, 의사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응급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35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 저 사람 없이도 잘 살았다고. 그런데 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5살 제가 고아원 철문 앞에서 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그렇게 불러도 돌아보지 않던 사람. 이제 와서 제 이름을 부르다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민준 의사였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수진 씨, 환자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말기 간경화입니다. 복수도 차 있고 간성 뇌증 증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장기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기 이식?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은 거군요. 아마 그럴 겁니다. 민준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딸을 찾은 거구나. 35년 동안은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필요하니까. 장기가 필요하니까. 수진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네, 그러세요. 그날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환자 이정희, 보호자 연락 요망. 보호자?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저를 버린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응급실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위고 병든 모습,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수진아 라고 부르던 목소리,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날 버렸어? 왜 35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어?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야? 새벽 4시 저는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왜 이렇게 새벽에? 선생님, 저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뭐라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말기 간경화래요.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내일 선생님한테 와라. 얘기 좀 하자.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 하지만 저에게는 집보다 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선생님. 저는 선생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아주기만 하셨습니다. 원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아, 선생님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이건 내가 선택해야 해. 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이 뭐라고 하니? 화나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럼 그게 답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수진아,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아동 사망 처리 요망.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버린 것도 모자라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까? 서류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그건 왜요? 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시 내 어머니가 그런 요청을 했어.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단다. 내 어머니도. 사정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면 5살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원장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소리. 저도 저렇게 자랐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하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하지만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 날 오후 병원 6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셨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고아원 서류를 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사망 처리 요망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고아원 기록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것도 모자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수진아, 이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버려두고 이제 와서 장기가 필요하니까 찾아오셨으면서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됐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전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영원히. 복도로 나온 순간 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간성 뇌증이 진행되고 있어서 빠르면 1달 안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1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기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이 혈연 관계상 가장 적합한 공여자예요. 제가 간을 내놓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생존 가능성이 70% 정도입니다. 70%.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할 수 없어요. 민준 씨는 저를
복도 끝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5살 때 버려졌어요.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고요. 이제 와서 장기가 필요하니까 저를 찾은 거예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망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걸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민준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은 본인 의사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럼 수진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당신의 권리예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최소한 강요당하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제가 도와주면 살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인데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새벽 3시 저는 다시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수진아, 또 잠 못 자니? 네, 계속 생각나요. 어머니 얘기가. 수진아, 내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 만약에 제가 안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죽으면, 전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요? 원장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수진아, 후회는 어떤 선택을 해도 남는단다. 중요한 건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야. 후회 없는 선택이요? 응.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편한 선택.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환자 회진을 돌고 링거를 갈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미경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미경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만약에 너를 버린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냥 가정이야. 만약에.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라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를 버린 사람인데 왜 제가 도와줘야 해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오후 4시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수진 씨?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정혜 씨 친구예요. 김영자라고 합니다. 어머니 친구.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딸을 만났다고, 너무 기쁘다고. 저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정희 좀 도와주세요. 그 친구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저는 비웃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5살 아이를 버리나요? 그건 정의도 사정이면 다 용서되나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여자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정희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당신 얘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그럼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나요? 그건 답 못하시죠? 사실은 저 같은 딸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온 거고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이정의 상태 악화, 보호자 연락 요망, 상태 악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알아내겠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사망 처리를 요청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주말, 저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입양 기록 전부 볼 수 있을까요? 수진아, 왜 그렇게까지 알아야 해요? 진실을. 원장 선생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10분 후 선생님은 낡은 파일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내 기록이야. 35년 전 자료라 좀 낡았어. 감사합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5살 때 사진. 눈이 퉁퉁 부은 채 카메라를 보고 있는 어린 제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입소 기록이 나왔습니다. 입소일 1989년 12월 15일. 입소 사유 보호자모 양육 포기. 보호자 인적사항 이정희 당시 25세. 25. 어머니가 저를 버렸을 때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였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특별 요청 사항. 그 아래 한 줄. 아동 호적 정리 요청 마이너스 사망 처리로 기재 희망.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보호자 사유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 보호 목적. 전 배우자?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원장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 담당 선생님이 적어 놓은 거야. 내 어머니가 말했대. 전 남편한테서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고. 전 남편? 응. 내 친아버지 말이야. 친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그건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내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대. 내 어머니를 자주 때렸고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너까지 위험해졌대. 어느 날 내가 울었는데 내 아버지가 화를 내며 너를 때리려고 했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너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 처리를 요청한 것도 내 아버지가 너를 찾을 수 없게 하려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른 페이지들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보호자 면회 기록 없음. 보호자 연락 없음. 후원금 입금 없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맡긴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벗어났으면 저를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모르겠구나.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35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으로 어머니를 검색했습니다. 이정희 1964년생.
몇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친구, 김영자라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정희 환자 면회객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김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씨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의를 도와주시기로?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질문하러 왔어요. 질문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영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알아야 해요. 제가 선택하려면. 김영자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21살에 결혼했어요. 내 아버지랑. 처음엔 좋았대.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 아버지가 변했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대. 김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는 견뎠어. 너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내가 울었는데 내 아버지가 너까지 때리려고 했대. 그날 정희는 결심했어. 너를 데리고 도망쳐야겠다고. 그래서 너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김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재혼했어. 28살 때. 재혼?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혼한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대. 정희한테 잘해줬고. 근데 그 남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대. 특히 전 남편의 아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저와 새로운 인생 사이에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정희는 너를 찾아갈 수 없었대. 새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저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김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버렸는지. 수진 씨,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인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희는 평생 너를 그리워. 그리워했으면 찾아왔어야죠. 카페를 나오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그럼 저도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버스를 타고 경기도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적힌 옛 주소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23-45. 35년 전 제가 살았던 곳. 제 기억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전봇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저를 키웠던 거군요. 123-45번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 외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녹슨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1층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딸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 집에 35년 전에 이정이라는 분이 사셨나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정희? 아, 그 집 말이야? 네, 맞아요. 정희는 여기 살지 않았어. 저기 3층에 살았지. 할머니는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두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35년 전에 이정이라는 분이 사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 알죠. 근데 왜요? 저 그분 딸입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 어머, 그럼 혹시 수진이?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어머니와 친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 이렇게 컸네. 들어와요, 어서. 남자의 집은 좁았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살림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해요. 당시 옆집에 살았죠. 어머니 친구였고.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요. 정희 씨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박철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고생했죠. 그 남편 때문에. 제 아버지요? 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어요. 정희 씨를 때리고 집을 부수고 정말 무서웠죠. 저도 몇 번 말렸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맞았죠. 박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서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매일 들렸어요. 정희 씨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도 들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받았다니.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요? 당신, 그러니까 수진이가 울었는데 그 남자가 화를 내며 수진이를 때리려고 한 거예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정희 씨가 정말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아이는 안 돼. 하면서. 그리고 그날 밤 정희 씨가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울면서 말했죠. 수진이를 데리고 도망가야겠어요. 이러다 수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디로 갈 건데? 정희 씨는 고아원에 맡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그래도 고아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희 씨가 말했어요. 제가 데리고 도망가면 남편이 저를 찾아낼 거예요. 그럼 수진이도 위험해요. 차라리 고아원에 맡기고 호적을 정리해서 남편이 못 찾게 하는 게 나아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사망 처리 요청의 진짜 이유.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정희 씨는 당신을 고아원에 맡기고 며칠 후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졌죠. 박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당신 아버지가 왔어요. 술에 취해서 정희 어디 갔어? 그년 어디 갔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죠. 그럼 아버지는 저를 찾지 못한 거네요? 그럼요. 정희 씨가 당신을 사망 처리해서 호적에서 아예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찾을 수가 없었죠. 박철수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는 당신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35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죠? 발걸음을 옮기던 중 길 건너편에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35년 전통 슈퍼. 저는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는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에 35년 전부터 사셨나요? 네, 그럼요. 40년 됐죠. 그럼 혹시 이정희라는 분 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희? 아, 그 불쌍한 여자. 불쌍하다고요? 그럼요. 남편한테 맞아가며 살다가 결국 도망쳤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로 갔는지. 혹시 재혼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재혼? 아, 그런 얘기 들었나?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아. 몇 년 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희가 재혼했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산다고.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고 했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정희 씨 딸이에요.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그럼 혹시 수진이? 네. 어머나, 이렇게 컸네. 슈퍼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조각조각 모아진 진실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버스 안에서 저는 김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강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 그 사람은 제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김영자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신 거죠? 네. 왜요? 그 남자가 전 남편 자식을 싫어했대요. 결혼 전에 조건을 걸었대요. 과거는 완전히 정리하고 오라고. 역시 그랬군요. 어머니는 선택한 겁니다. 저와 새 남편 사이에서, 그리고 새 남편을 선택한 거죠. 그럼 어머니는 그 남자랑 얼마나 사셨어요? 20년쯤? 20년? 네. 10년 전에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 그럼 그 후로는 어머니가 혼자 사신 거네요. 그럼 그 후로는요?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건 정희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어떻게 찾아가. 수진이는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저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용기가 없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도망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재혼 후에 저를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20년 동안은 새 남편 때문에 못 찾아왔다 쳐요. 그럼 그 남편이 죽은 후 10년은요? 왜 그때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수진 씨, 환자 이정혜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 때까지. 용기가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혼하고
20년.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과거를 싫어했어. 전 남편 자식이 있다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너를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과 헤어져야 했어. 그래서 저를 포기하신 거죠? 미안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죽고 나서는요? 10년 동안은 왜 안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어. 부끄럽다고요? 응. 30년을 버려뒀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찾아가? 너는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예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를 지킨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은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강경화 진단을 받고 얼마 못 산다는 걸 알았어. 그때 생각했어. 이대로 죽으면 너를 영영 못 볼 거라고.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군요. 장기 이식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정말로. 저는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너무 차갑고 약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 줄래? 용서는 못해도 살려만 줘. 제발. 어머니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수진아, 시간을 주세요. 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결정하셨어요? 아직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환자 상태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는 차치하고 재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장기 기증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본인의 몸을 희생하는 거니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고, 민준 씨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일? 네. 진실을 다 알았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고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화가 나요.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35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원장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용서와 희생은 다른 거야. 네. 내가 어머니를 용서하는 건 내 마음의 문제야. 하지만 장기 이식은 내 몸의 문제지. 용서했다고 해서 희생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용서와 희생은 다른 거라고. 근데 선생님, 그럼 어머니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넌 내 몸까지 희생할 의무는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서와 희생은 다릅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 이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결정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겪은 고통,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도 알아요.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수진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간 이식은 할 수 없어요. 뭐,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제 몸까지 드릴 순 없어요. 수진아, 그럼 엄마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세요. 다른 기증자를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너밖에 없어. 엄마 좀 살려줘. 어머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제 몸을 내줘야 하나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35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할 차례예요. 어머니가 아닌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어머니의 딸이 아니에요. 수진아, 잘 지내세요, 어머니. 병실을 나서는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링거를 갈고 회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6층 병실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출근하지 않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실에서 선생님은 차를 내오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수진아,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 줄 수 있어. 뭔데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선생님은 내 편이야. 선생님, 간 이식을 해도 안 해도 그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해.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면 좋겠어. 고아원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기로. 6층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왔니? 네, 왔어요. 고마워. 와줘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용서와 희생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제 몸까지 희생할 순 없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죽으면 전 후회할 것 같아요. 수진아, 35년 동안 못 본 어머니를 이제 와서 만났는데 이대로 보내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아직도 화가 나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 35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것, 다 화가 나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신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마지막까지. 수진아. 하지만 어머니 혼자 돌아가시게 하지는 않을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제가 간 이식을 안 하는 건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알아. 전 제 인생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넌 잘못 없어. 그날부터 저는 매일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병실로 가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드렸고, 때로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환자분. 아마 오늘 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가세요. 수진아, 전 괜찮아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고마워. 새벽 4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간 이식을 하지 않은 게 맞았는지,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했지만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고아원 와. 애들이 내가 보고 싶대. 네, 선생님. 갈게요. 그리고 수진아. 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선생님이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선생님.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원장 선생님,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동료들. 그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동료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요. 엄마가 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좋은 일 있어. 미경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 계실까요?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전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미경네 집에 갔습니다. 미경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어서 앉아.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미경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넌 항상 힘들어 보였거든. 미경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넌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힘들 때 언제든 와. 감사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미경 어머니도 원장 선생님도 고아원 아이들도 모두 제 가족이었습니다. 주말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수진 선생님, 우리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오늘 책 읽어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애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애들이 귀여워요. 수진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입양. 입양이요? 응. 넌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 중 한 명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입양,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로 시작해서 스스로 일어선 어른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도 후회 없었습니다. 간 이식을 하지 않은 것, 그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입양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네. 혼자 살기엔 제 집이 너무 넓어요. 수진아.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석 달 후 저는 7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저처럼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 아이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매일 고아원을 찾아가 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입양 절차가 끝나고 지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진짜 여기서 살아요?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저 안 쫓겨나요? 절대 안 쫓겨나. 약속할게. 그날 밤 지우를 재우며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밝고 활발한 아이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라고 부르며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엄마 있어요? 응, 있었어. 지금은요? 하늘나라에 계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외로웠겠네요. 저처럼. 응, 외로웠어. 근데 이제는 안 외로워요? 응, 지우가 있으니까. 지우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진짜 어머니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병원 옥상에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전 고아원 철문 앞에 버려진 5살 아이. 그 아이는 이제 40살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가 됐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버려진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 치유였습니다. 퇴근길 지우를 데리러 학원에 들렀습니다.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지우,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우와, 정말 잘했네. 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지우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지우는 제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지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린 선택 틀리지 않았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희생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거였어요.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진아. 넌 잘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선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제의 상처는 오늘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힘이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문에 코를 대고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비 와요. 그러네. 예쁘지? 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도 지우처럼 어렸을 때 혼자였어. 정말요? 응. 엄마를 낳아준 사람은 엄마를 떠났어. 그래서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우야,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용서했어요? 응. 그 사람도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 하지만 엄마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는 않았어. 희생이요? 응. 엄마는 엄마 인생을 선택했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강해요. 고마워, 지우야.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맑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